네,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네요. 네, 던졌습니다. 드디어. 출사표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탁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재명 해낸다 김병주. 네. 어떤 각오십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선은 단순한 지선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증명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뒷받침하려면은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이면서 동지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 정부, 지방 정부가 한 몸이 되어 갔을 때 성공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김병주가 최적격이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대표 시절이나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요. 대통령 되시고도 최고위원 그만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은 배출이 됐고 이제 또 네.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까지 나오면서 네.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자리가 다른 때보다 더 주목받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지사도 이제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자리 꼭 어떤 것을 가기 위한 디딤돌을 넘어서서 그 정도 중요해졌다. 네.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죠. 많죠. 1,400만이고요. 가장 많죠. 서울은 980만으로 알고 예. 있거든요. 훨씬 많죠. 지금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이렇게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경기도는 경기 북도, 남도를 또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은 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현 김동연 지사는 그 북도와 남도를 나누려고 많이 4년 동안 추진했는데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는 통합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자족 도시가 가능한 것이고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누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가 연결이 안 됨으로써 예를 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과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망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기후 동행 패스 서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안 되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건 일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될 수 있게 통합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국 3특 체계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셔서 지금 충남하고 대전이 통합으로 가고 있고 강주하고 전남이 통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굳이 쪼개면은 힘이 분산되죠.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지금 경기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네. 이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는 느낌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 경기 북부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지금 살릴 생각이십니까? 거기에는 비전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자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이나 산업단지 또는 AI 클러스터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에너지 전기입니다. 북부 지역은 전기가 없어요. 딱 호남에서 끌어오고 하니까 자체 전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되면은 그 군사 분계선 밑에 보면은 민통선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 지역. 거기를 벨트식으로 쭉 태양광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태양광. 그럼 그 에너지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업단지라든가 클러스터를 유치할 여건이 되고요. 그럼 그런 걸 유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 북부가 가장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이 떠난 미군 공여지, 미군 기지요. 또 우리 군이 감축되면서 떠난 군 유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 100년간 임대해 주면은 예. 지자체에서 거기에다가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위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모여들고 인구가 늘어나고 자족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 관광, 의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획기적으로 북부 지역이 발달되고 그 에너지 고속도는 또 나중에 평화 시대가 오면은 실제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만들기도 쉬워집니다. 예. 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특화된 사람은 김병주사 보이고 경기 있죠. 북부에 대한 계획을 네. 확실하게 갖고 계시고 네. 이것 말고도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뭘 꼽습니까? 실제 가장 큰 현안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족 도시가 안 되고 베드타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제 자족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문화, 병원, 뭐 이런 그 교육까지 다 겸비된 자족 도시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경기도는 조각조각 이렇게 나 있잖아요. 도시별로. 그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죠. 교통이 아주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제 출마 선언하실 때 장소를 보니까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시더라고요. 첫 네. 일정이. 네. 대체로 이제 첫 일정, 네. 첫 번째 장소 이런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여기를 고르신 이유는 뭡니까? 실제 거기는 우리 새벽 도매시장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민생 실천 현장이에요. 경기도에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민생 분야. 그리고 가장 아침을 여는 부지런함이 이제 그 도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원까지 가서 서울은 또 경기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중심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아침 한 5시부터 경매 현장을 체험하고 보고 또 일도 하면고 또 그 상인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예안을 많이 들었죠. 항상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한다. 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당내 경선 또 이제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시더라도 본선에서 가장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민생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평생을 군에만 계셨던 분 아니냐. 네. 그런데 어떻게 뭐 민생을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공격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실제 군대는 작은 정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작은 정부 기능을 운용해 본 경험, 그것이 차곡차곡 경험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나 군단장을 하게 되면은 법원도 운영합니다. 군리 독립법원 그렇죠. 체계도 있죠. 병원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실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또 종교시설도 다 운영을 하는 거고 교육체계도 학교가 많아요. 학교도 운영하는 거고 그런 모든 복합체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능력도 키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소요도 올리는 거고요. 포스타 군사령 포스타가 되면은 됐을 때는 저는 미군들까지 지휘해보고 미군의 행정체계까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또 소령 때는 유엔에서도 유엔 행정까지도 익혔거든요. 유엔 요원으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작은 정부를 운용해본 경험 그것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야를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사실 장군에 대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밤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것이 많은 겁니다. 뭐 법원에서 하는 재판 결과가 나면 그것도 결재해야 되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고 또 병사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니까 군단장 때 식당이 무려 300개가 넘어요. 그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식 그 계약에서부터 식사 완료부터 다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 지상에 굴러다니는 차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승용차, 버스, 트럭, 나중에 장갑차, 전차, 그리고 공병 장비들은 도자, 뭐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자체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소도 운용을 하는 거고, 이것을 또 병사들 운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니까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참 축소판 행정은 다 해봤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최상의 성과를 어떤 조직이든 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의 군 생활이 제가 얼마나 최상의 효과를 냈는지를 입증했다고 보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포병 장교 출신인데 비주류입니다. 포병이. 포병은 포스타가 되게 어려워요. 예. 되기가. 통상 투스타가 거의 마지막 계급인데 10년에 한 번 정도 포스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을 받아서 사단장도 아주 최상의 사단장이 됐었고, 미사일 사령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사성장군까지 했었고요. 그런 군 경험, 모든 조직을 맡았을 때 최고의 효율을 했었고, 또 저는 어디든지 가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도 짧은 시간 안에 재선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면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고요. 사실 저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이 훨씬 더 출중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은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여기에서 최고가 된 거는 그 최고가 되기까지 겪었을 수많은 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것을 해냈기 때문에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옛날에 그런 표현은 좀 옳지 않지만 도둑놈으로도 세계 최고가 되면 인정해 준다. 네. 하여튼 세계 최고가 되면 네. 거기에 갈 때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통한다고 보는데, 네. 육군 대장, 그거 뭐 누구나 바라는 자지만 별 따는 거 하나만 따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네, 네. 그 최고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자기 절제와 인내와 네. 단련의 시간이 있었겠는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 출신이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 됐든 처음에 비례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국민의 선택을 받는 총선, 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단 이제 네. 인정을 국민들이 한 거죠. 그럼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가야 할 길들이 많은데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 주불리 김병주 구독자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많은데 지지도는 변함이 없는데 저는 너무 국방부 장관 가는 예. 후보로 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요. 생각을 네. 하니까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선뜻 경기도지사 여론조사할 때 손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국방부 장관 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국방부는 사실 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후보 시절에 제일 먼저 건의드린 것이 민간 장관 해야 된다. 민간 시각으로 이제는 구태타 군이니까 개혁을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고 해서 사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 그때는 출입이 되기 전이니까 경기도를 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 때 뿌리던 씨앗을 예. 열매를 제가 맺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추진력 있고 돌파력 있고 이재명의 든든한 동지 그리고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분이. 네. 저 같은 사람이. 네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네. 이제 한중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열렸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계속 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2달 만이에요. 이렇게 2달 만에 또 하고 이러는 것은 참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못하는 거를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죠. 근데 지난번에 회담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2달 만에 회담을 해야 했을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만큼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신뢰 회복이다라고 봅니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 회복. 자주 만나야. 네, 그렇죠. 예. 신뢰 회복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죠. 지난 사드 배치 이후에 그 중국하고 멀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한 영통
우리가 경제, 문화, 교류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 회복이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성과고, 사실 주변국 중국하고는 좋은 신뢰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경제나 문화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시적인 성과는 경제에 대한 성과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MOU도 체결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환한령이 지금 내려져서 사실 우리 K-팝도 가서 공연을 못하고 또 우리 공연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완화하고 앞으로 그 길을 열었다는 게 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이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중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중 관계의 복원 아니면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다 같이 가는 거지만 지금은 어느 쪽에 더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한중 관계의 복원이 더 중요합니다. 한중 관계 복원이 돼야만이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고 또 우리 문화 교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뢰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절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하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잖아요. 우리하고 밀착이 되고, 그러면 전략적인 여건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것이 빛이 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이거 좀 묘하게 변수로 작용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중국하고는 좀 밀접했지 않습니까? 밀접했죠. 원유를 그쪽으로 거의 뭐 80% 수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유성락 실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다.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았어도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아주 뭐 구체적으로 각 국가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좀 다르니까 서로 입장 확인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입장을 서로 확인해야 나중에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되죠. 이번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중국은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가 될 거라고 봐요. 베네수엘라가. 하나는 우려의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메리카 대륙 서반구에서의 거점이 베네수엘라였어요. 실제 거기 거점이 이제 사라지는 꼴이 되니까 대단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영향력 확대를 남미 지역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미국이 서반구 지역에서의 패권에서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패권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대만에 대한 패권 확장을 해도 대의명분이 되겠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 베네수엘라 이런 사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죠. 이번에 서반구 얘기를 이제 트럼프가 자꾸 하는데 그동안에 미국은 세계 경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계 경찰이 아니고 그냥 서반구 주인 행세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 반대하는 서반구 내의 세력들은 야 너네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까불어 하면서 뭐 쿠바도 칠 것 같고 지금 그린란드도 자기가 좀 내놓으라고 막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우려하는데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25년까지는 무역 전쟁이었다면은 무역으로 통한 전쟁이었다면은 이제 26년부터는 무력을 쓴 전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패권을 갖겠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다른 지역은 원체 경찰 국가 하기에는 세계 경찰 국가 하기엔 힘이 붙이잖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서반부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완전히 거기를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점점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고 좀 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것이 또 대명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중국은 또 대만에 대한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사례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현재 정부 들어와서 자주국방하겠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하겠다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맞다 시대 정신으로 그런 거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도 두 가지의 수를 떨 겁니다. 하나는 그거 봐라 저러니까 핵무기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된다. 예, 예.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면 또 하나는 우리가 보험을 들여야 되겠다. 그럼 트럼프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의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트럼프한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하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잘 이해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오시면은 미국과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피스메이커 해라. 예. 트럼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해서 빨리 평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뭐 평화의 장으로 나와야 나올겠죠. 네네. 됐죠. 네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근데 그 시간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거는 북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어디에 무게를 주고 할지는 아마 이제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주판을 두드리면서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후자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트럼프에게 대화하면서 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으로 자꾸 국제 여건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바늘 구멍 같은 그런 것도 뚫고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아마 많이들 놀랐을 겁니다. 세계 각국도 놀라고 특히 북한도 놀랐을 텐데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전 아니었습니까? 네, 병원들 다 해치우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교전이 있었을 텐데 미군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작전이 끝났어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미국이 대단합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델타 포수의 이런 능력이라든가 미국의 정보 능력이나 하고 베네수엘라 자체가 군사력이 원체 약하고요. 예. 또 병원들도 다 쿠바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대공망이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니까 대공망 금방 제압하니까 헬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델타 포스를 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독재에 항거한 내부 세력들. 이반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재에 반대하고 항거한 세력들이 아마 베네수엘라 그게 관련된 정보를 많이 미국하고 커넥션이 돼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흔하게 보면서 작전을 하니까 그렇게 쉽게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작전의 성공이 이것이 전술적인 성공은 됐지만은 전략적인 승리로 연결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해서 성공했지만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느냐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미 감정이 국제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또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지금은 통치가 가능하지만은
또 반미 감정이 더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미국은 늘 일시적인 성공은 하는데 장기적인 성공을 못했어요. 지금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전을 일으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고생하다가 결국은 철수를 했고요. 탈레반에 물려주고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것도 지금 전술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은 이것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성공을 했느냐는 의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세계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겠죠. 네.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는 거의 뭐 미국이 이제 말은 운용이라고 하지만 통치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통령이 이제 대응을 맡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반항하는 것 같다가 뭐 제대로 처신을 못하면 또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말한 뒤로는 바로 네. 꼬리를 내리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게 된다면 얼마 동안이나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친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통제를 하고 그러면 통제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석유에 대한 통제권은 가질 겁니다. 예. 네, 그런 거죠. 경제적인 통제권을 갖고. 근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하고 좀 가까웠잖아요. 네, 지금 네. 마차도 먼저 네. 누구야? 마두로 그렇죠. 마두로 정부에서는 네, 네.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미국이 그런 식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까요? 거기에는 영향력이 미치기 어렵죠. 미국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예. 남미가 러시아와 중국이 아마 이번에 침공한 원인 중에 하나도 대의명분은 뭐 마약이지만 예. 속셈은 석유에 대한 패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거기를 거점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위협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작전을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중국이 그까지 영향력을 미치긴 어려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강대국들이 자기와 연관된 나라를 침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했는데 지금 국제적인 엄청난 비난을 받고 대의 명분이 없었는데 러시아 입장은 우리도 뭐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고위의 벨라루스나 또 다른 나라 또 해도 되겠네라는 오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선 대만이 우리랑 같은 나라니까 내가 완전한 영향력을 가질 거야. 이렇게 대의 명분을 스스로 이렇게 오판을 하거나 또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2025년까지는 경제 무역 전쟁이었다. 경제로 패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2026년은 세계가 위험한 국면으로 갔다. 전쟁으로 패권을 무력으로 패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력을 가진 나라 강한 나라들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풀어가는 거 보면은 완전히 러시아 편에 붙어서 야 우크라이나 빨리 넘겨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바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네. 러시아하고 마트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본인들이 베네수엘라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바로 위엔 캐나다도 51번째 주 하겠다라고 하니까 캐나다도 대단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진짜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한 나라처럼 혈맹 관계에 아주 가까웠는데 51번째 주로 한다니까 이건 캐나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군비를 강화하고 있고 자체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 전력 강화한다고 미국한테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은 고슴도치 전략처럼 상대가 한 방 때린 권총을 갖고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어린이가 권총 6발 탄약만 갖고 있어도 어른이 함부로 못 하는 것처럼 그런 전략은 필요한 거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면은 고슴도치처럼 찔려. 그런 정도를 아마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내란 청산 우리가
완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부터 내란 청산 본격적으로 잔재 네. 청산에 나서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 네, 또 그렇죠. 우리가 영웅 본색 네. 이렇게 한번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프로그램. 네. 예고편 한번 보실래요? 네, 네, 한번 보시죠. 봅시다. 네, 네. 네. 예고편 멋있죠? 아, 멋있네요. 저희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주불리 김병주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리고 네, 네. 방송할 때 네, 네. 우리가 라이브로 하니까 김병주 TV도 네. 같이 송출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영웅 본색이니까 주인발처럼 성냥개비 하나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예. 새해 되고 점점 내란 척결에 대한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정어리 TV에서 이걸 계속해서 한결시켜서 완전한 내란 척결을 해야 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빚을 안 지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 청산 제대로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도 어렵고 그럼요.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거거든요. 다시 구테타씨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걸 이 내란 방지하기 잔재를 다 위해서. 청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청소를 해야죠. 네, 이 프로그램 너무 잘 만들었고요. 목요일 7시니까 예. 많이 좀 봐주시면 예, 좋겠네요. 많이 오실 겁니다. 네, 우리 네. 또 박선원 의원님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네, 네. 또 그 비서관 중에 아주 네, 전종호 막비 비서관 아주 유명합니다. 20대죠. 네, 25살에 청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예. 막비 전종은 유명합니다. 저하고 주불리 김병주에서 항상 둘이 방송을 많이 해서 아. 제가 밖에 나가면은 막비 왜 안 왔어요 하시는 분 많고 막비, 예, 막내 비서관의 정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비, 예. 저하고는 사진 찍자고 안 하는데 예. 막비하고 찍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그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하고 저하고 셋이만 하면은 조금 쳐줄 네. 수도 있는데 또 그래 젊은이가 막비가 또. 있으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훨씬 더 살겠는데요. 그럼요. 네. 그때 오면 가운데도 앉힐까요? 네, 네, 좋습니다. 막길 가운데 앉히고 좌우측에 딱.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내일 모레 네, 네, 네.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예, 네. 다시 또 뵙죠. 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만나는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 7시에 영웅 본색에서 다시 뵐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